한국GM이 법인 분리 주총을 강행함에 따라 후폭풍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노조의 총파업 돌입이 임박한 가운데 산업은행과 인천시까지 한국GM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파른 실업률 상승엔 노동 수요의 감소, 그리고 실업자와 빈 일자리 간의 미스매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DI는 총수요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령액 격차가 크게 벌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수급액의 경우 격차가 500만 원 이상 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시작된 정규직 고용세습 의혹이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GM 사태를 둘러싸고 산업은행에 대해 집중 포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산업은행 국정감사 지금 열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한국GM 사태와 산업은행에 대한 정치권의 집중 포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GM에 8천억 원을 투자할 때 분리를 예상하지 못했느냐고 묻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정상화 논의를 하던 4월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회장은 정상화 협상 마지막 날 GM이 제기를 했고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거절해서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회장은 분할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 분할이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도 절차적 이유와 일방적 진행을 중지하는 의미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한국GM 노조가 반발하며 총파업도 불사할 움직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이대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가 쟁점일 텐데요. 네, 산업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에 대해서도 답을 했는데요. 이 회장은 비토권과 관련해 경영 판단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계약에 넣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노조는 법인 분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중앙노동위가 쟁의 행위에 필요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곧바로 총파업 등 후속 행동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시도 한국GM의 법인 분리 움직임에 반대하면서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4년 당시 GM대우에게 30년간 무상으로 약 12만 5천 평 규모의 부지를 임대해줬는데 한국GM 노조 등 시민사회의 동의가 없으면 회수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최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을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이유, 실업률이 올라간 이유를 노동수요, 즉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대종 기자. 네, 이대종입니다. KDI는 올해 실업률이 가파르게 오른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던가요? 예, 한국개발원 KDI가 조금 전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올해 실업률 상승분은 0.38%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최근 3년간 나타난 0.23%를 크게 웃도는 수치인데요. KDI는 올해 실업률이 크게 오른 이유를 노동 수요 자체가 줄면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자리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실업률도 높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이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진행됐고 건설 경기는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노동 비용이 올랐던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KDI는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KDI가 제시한 대안은 뭡니까? 결국 시장에서 노동 수요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어떻게든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총수요 확대 정책과 더불어서 혁신 기업이 새로운 노동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 지원을 지속을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이 완화돼서 산업 간 실업자들의 이동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최근에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잇따라 밝힌 만큼 이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대종입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수령액에서 6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평균 6.3배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수급자는 42만여 명인데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240만 원에 달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수급자 15만 9천여 명의 평균 수급액은 월 3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전체의 수급자는 올해 5월 기준으로 447만여 명이었고 월 평균 연금액은 37만 7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최고 수급액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났겠어요. 그렇습니다. 최고 수급액은 국민연금의 경우 월 200만 원을 겨우 넘겼지만 공무원연금은 720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 달 7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모두 4명으로 1위와 2위 모두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차지했고 3위는 전직 대법원장, 4위는 전직 서울대 학장이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A씨로 월 204만 5,550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도 전체 수급자의 5%도 안 되는 19만 3천여 명에 불과했는데요. 아무래도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불입한 보험료가 많은 데다 가입 기간도 길어서 연금 수령액이 더 많겠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이달 말 은행에 전면적으로 도입되는 DSR 규제가 저축은행과 카드사를 비롯한 여신 전문 금융회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거기에 상호금융권의 DSR과 RTI 산정 방식도 한층 까다로워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저축은행과 여전사에도 DSR 규제가 도입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31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에도 DSR이 시범 도입됩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DSR 산정 방식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이 없으면 인정소득과 신고소득 등을 활용하도록 했는데요. 다만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출은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시범 운용기관임을 고려해 은행권처럼 획일적인 DSR 규제 비율은 제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 RTI도 시범 도입되는데요. 은행권에서 현재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인 건에 한해 신규 부동산 임대업 대출을 지급하는 RTI를 저축은행과 여전사에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상호금융권의 DSR과 RTI 산정 방식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부채로 잡지 않았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등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이달 31일부터 부채에 포함시키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상환 방식에 무관하게 대출 총액을 4년 동안 나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DSR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렸다면 2,500만 원이 DSR 계산에 빚으로 포함된다는 겁니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원금을 8년간 나눠 갚는 것으로 가정해 DSR에 반영됩니다. 또 RTI 규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적용돼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다면 임대주택 수익으로 이자 비용의 1.25배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그동안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던 RTI 예외 취급 한도와 예외 사유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정부가 고 DSR 기준을 도입한 건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즉 소득에 비해서 빚이 많은 사람들의 대출 기준을 깐깐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처럼 정부가 대출 규제를 조이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 DSR 그러니까 위험대출 수준을 70%로 정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DSR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영어로는 이제 Debt Service Ratio, 뭐 대출 서비스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런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본인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상환해야 할 원리금의 비율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할부금도 있겠고요. 마이너스 통장도 있겠고요. 예금과 적금을 담보로 한 뭐 예적금 담보대출도 있겠고요. 이 모든 빚을 다 원리금으로 상계를 해서 본인의 소득 대비 비율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도 DSR 비율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은행에서. 근데 비율은 200%. 그러니까 가령
내가 한 5천만 원 정도의 연간 소득이라고 하면 실은 뭐 1억 이상이 돼도 오케이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그 비율이 나왔고 그 비율이 바로 70%로 이제 끊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5천만 원의 연간 소득이라고 하면 1년의 원리금 상환액은 3,500만 원이 못 넘게, 이걸 넘는 사람은 위험 대출이라고 해서 이제 특별하게 관리를 해라라고 결정이 난 것이고요. 일단 DSR 70% 비율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달 말부터 실시가 돼서 아마도 굉장히 돈 빌리기가 힘든 이제 그런 시기가 되어야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수입에 비해서 빚을 진짜 과도하게 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규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 누군가는 돈을 빌리려고 해도 이 빌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DSR이라는 게요, 앞서 LTV, DT와는 다르게 이게 관리 규정입니다. 즉, 뭐 집값 대비 얼마, LTV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주택법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령, 법으로 규정이 되는데 이 DSR은 은행 영업을 정부가 뭐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더 기준을 뒀는데 은행별로 앞으로 이렇게 위험 대출은 이 정도밖에 못해라는 할당을 둔 겁니다. 네. 가령 앞서 보면 이제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DSR 70%, 뭐 1억이라고 하면 7천만 원을 연간 내는 사람은 15% 이내로 줄여라. 고위험 대출은 90%입니다. 즉 1억을 번다라고 하더라도 1년 상환금이 9천만 원을 내는 사람은 10%로 줄여라. 그러니까 즉 시중은행 우리가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객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저 위험 대출이라고 하는 70%는 15명 이내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일단 그 은행의 한도가 15명으로 일단 위험 대출자가 찼다.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분들은 DSR이 70%가 넘을 때는 더 이상 저 은행에 가서는 빌릴 수가 없고요. 지방은행, 특수은행, 뭐 농협은행이라든가 수협은행도 요번에 같이 다 기준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나마 좀 이제 뭐 중소기업은행이라든가 농협, 수협 같은 특수은행은 숨통을 뒀지만 그래도 지금 위험 대출이 25% 이내로 잘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한 지금 현재 제1금융권에 가서는 앞으로 그동안에 빚이 많았다면 추가 대출은 거의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을 억제함으로 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가계 대출의 위험성을 줄이겠다는 의도인데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 등은 신용 대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정부가 함께 내놓은 것이 이제 정부 이제 소위 말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지 있죠. 네. 뭐 햇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일단은 저 DSR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겠다 하고 서민들에 있어서 서민금융만큼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은행들은 더 강력하게 죄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한 가구들이 지금 은행에 가서 뭐 돈 빌리기 힘들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풍선 효과 우려가 크거든요. 1금융권을 이렇게 죄면 당장 더 이자 많이 내야 되는 저축은행 이리로 가게 될 텐데 앞서 보도를 보셨지만 당국에서는 2차 이 풍선 효과 막기 위해서 이 금융권도 바로 시범 운용을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아마도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쯤에는 저축은행이라 하더라도 DSR 80% 이것도 위험하다니까 1억 대비 8천만 원 이상 지면 이제 위험으로 해서 아마 이 금융권도 조일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앞으로 차죠. 돈 빌리는 사람이 은행 안 되면 저축은행 가고 보험사 가고 이런 행태도 굉장히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돈줄이 꽉 막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됐는데 관심이 가는 거는 역시 부동산 시장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LTV, 뭐 DTI 이 기준이 다 까다로워진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DSR까지 강화가 된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영향이 있겠죠.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없어요 하고 무주택자란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 중에서도 돈 빌려서 상가 투자한 분들 계시고요. 이제 땅, 토지담보대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생각은 나는 집이 없으니까, 나는 주택담보대출 없기 때문에 뭐 서울의 집도 뭐 LTV 30%, 40%만 맞추면 나는 돈 빌릴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몇몇 시뮬레이션 해보면 뭐 연봉 한 6천만 원 기준으로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에 한 3억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에 하나 이분이 다른 토지담보대출이라든가 상가대출할 때 돈을 끌었었다면 이 DSR을 적용할 때 1억 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 살려고 하는데 지금 2억이 넘는 돈이 비게 되잖아요. 그럼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못 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도 무주택자 중에서
나는 넉넉히 대출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 분들도 이제는 이 DSR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돼서 이래저래 이제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네, 현재 서울 집값 움직임을 보면 상승폭은 물론이고 거래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라면 집값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DSR 시행 이후에 지방은 더 큰 타격이죠. 네. 안 그래도 힘든데 DSR로 그렇겠네요. 전체 총량을 또 죄니까 네. 아예 힘들 것 같고요. 결과는 수도권과 서울 집값일 것 같은데 현재는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점점 상승 폭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야 되느냐라는 의문은 남아 있지만 현재적인 이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아마도 다음 달 정도에는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서울 집값도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현 속도대로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은 여기에 이제 정부의 DSR 규제가 마지막 이 서울 집값의 쐐기를 박는 이제 그런 역할은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지금 지방의 이 집값 거의 뭐 초토화된 것, 네. 또 하나 실수요자까지도 옥죄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는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평론가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다가 자칫 이 자본 여력이 없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항의도 많았었고 그런 네. 질문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당국은 그런 실수요자는 일단은 청약시장으로 가라라는 쪽으로 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9.13 후속 대책으로 나온 게 청약시장에서는 거의 무주택 실수요자들만의 그렇죠. 리그로 이제 바뀌게 되고 예,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실수요자분들은 일단 청약 쪽을 많이 노려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기존의 집을 대출받아서 뭐 서울이나 수도권에 산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현금 여력이 있어야지만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DSR이라는 규제에 맞춰서 어쨌든 10월 아직 며칠 남아 있으니까 은행에 한번 가셔서 추가 대출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철진 평론가와 이 까다로워진 대출 규제 또 그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 사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윤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야3당이 결국 행동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이 3당 원내대표들이 오늘 오전에 비공개로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가졌고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조금 전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걸 공식화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절차가 좀 있는데요. 일단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이 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이제 국정조사권이 발동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출석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이제 통과가 가능한데요. 현재 그 국회의 의석 상황을 살펴보면 자유한국당이 112석, 바른미래당이 30석, 민주평화당이 14석입니다. 이들 3당의 의석을 모두 합치면 전체 의석수 299개, 과반이 넘는 156석이거든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29석에 그친다는 걸 감안하면 일단은 현재 수치상으로만은 야 3당만으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뭐 수치상으로는 그렇다고 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민주당은 뭐라고 합니까? 일단 정치 공세라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용 비리는 반드시 뽑아야 될 적폐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부풀리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입장을 정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워낙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사안이다 보니 향후 여론의 추이에 따라서 마지못하더라도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는 사립 유치원들 비리 의혹 문제를 두고 어제 국회에서 정부, 여당, 청와대의 주요 관계자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입니다.
네, 비리 사립 유치원 명단 공개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당정청이 어제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당정청이 비공개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사립유치원 비리대책 법안과 교육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비리유치원 실명공개, 유치원 감사 강화 대책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회의에 앞서 유아교육법 등 3개 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며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교육청별로 다른 사립유치원의 감사 기준이 문제로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일관된 감사 기준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감사 결과 비리가 확인되면 유치원 이름과 처분 내용, 원장 이름까지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오는 25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정부는 어린이집도 점검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와 전국교육청이 유치원 비리 신고를 받은 첫날인 지난 19일 각지에서 30여 건의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도 조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치자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오는 12월 14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약 2,000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은 정부가 보육 통합정보 시스템을 살핀 결과 회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보육아동 1인당 급식 또는 간식비가 이상하게 책정돼 비리가 의심되는 곳들입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4만 개 가까이 되는 어린이집 전수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의혹이 확대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유치원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LG전자의 올레드 TV가 미국에서 과장 광고 논란으로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LG전자 TV 광고에서 완벽한 블랙, 무한 명암비라는 표현을 넣은 게 문제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광고심의기구인 전미광고국은 LG전자 올레드 TV 광고와 관련한 심의 안건을 연방거래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가 미국에서 올레드 TV를 광고할 때 강조한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에 미국의 전미광고국이 LG전자의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LG전자가 이를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LG전자 측은 이 표현이 과장이라는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미광고국은 LG전자의 재심 요청을 거부하고 연방거래위원회에서 결론 내려줄 것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LG전자의 OLED TV 광고가 과장됐다고 문제 제기를 한 곳이 어디입니까? 네, LG전자 광고에 문제 제기를 한 곳은 경쟁사 삼성전자입니다. 두 업체는 TV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기술력 경쟁이 광고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두 업체는 올 초 호주에서도 상대 업체의 TV 제품 광고 표현이 과장됐다고 분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미국 증시가 조정에 들어간 후에 불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기업 실적은 호조가 예상되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스피 0.08% 하락해서 215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 역시 0.18% 하락해서 73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성 함께 보시죠. 지금 장 초반에는 외인과 기관의 팔자에 하락 출발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개인이 1,20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변화가 큰 종목 위주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박 환경 규제 시행을 늦추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정유주가 이거래일 연속 약세입니다. SOE, SK이노베이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 중국 화장품 기업 임직원들이 대규모로 한국에 단체 관광을 온다는 소식에 국내 화장품 관련주는 급등세입니다. 이제 보시면 한국 화장품 제조 10% 상승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번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태국 타이오일과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상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역시 오늘 약세에서 출발했는데요. 이제 보시면 개인이 500억 원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변화가 큰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유방암 치료제 임상 일상 종료 소식에 애니젠이 급등입니다. 현재 18% 상승해서 18,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 이후가 될 것 같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하락세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